기출 회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어떤 게 포인트고 어디서 답을 꼬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최근에 저한테 공부법을 배우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기출 문제를 뽑았어요. 네. 백개년치를 뽑아서 직접 한번 보라고 했어요. 독해가 몇 문제, 문법 몇 문제, 한자성 몇 문제 이렇게 직접 파악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분석을 안 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사실 1순위인 것 같아요. 먼저 공부법을 알기 전에 네. 먼저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간절함을 찾던가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를 찾던가 그런 식으로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그것도 방법이 보이는 거지. 과목별로 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국어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국어는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못했던 과목이에요. 네. 열심히 봐도 6등급 네. 아니면 뭐 7등급 6등급, 이렇게 7등급. 나오니까 처음에는 되게 위축된 상태였죠, 사실은. 그렇죠. 공무원 시험은 사실 국어, 영어가 너무 중요해서. 그쵸, 중요하죠. 그래서 국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일단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연도별로 기출 문제를 쫙 풀어봤어요. 한 3년 정도. 막상 풀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한 60점에서 한 65점, 뭐 잘 나올 땐 70점 이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기본 강의 이런 거 안 듣고 바로 아예, 푸신 거예요? 그냥 그냥 풀었어요. 바로 네. 풀어보셨을 때? 왜냐면 다른 수기를 봤을 때도 풀어보면 막상 생각보다 점수 잘 나올 것이다. 잘못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한번 풀어봤죠, 열심히. 네. 풀어보니까 점수가 그 정도 나오니까 뭐 공부할 게 엄청 많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풀어보니까 내가 그 중에서도 이제 뭐가 부족한지 네. 좀 도출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10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문법은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거의. 풀 수 없죠. 너무 네. 어렵죠.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 문법을 진짜 약간 좀 죄송스럽지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죄송스러워 하실 필요 없는데 누가 하죠? 문법 공부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너무 네. 용언, 체언 뭐 네.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렵더라고요. 말 자체가? 네. 그래서 네. 처음에 걱정을 했는데 요즘 추세를 살펴보니까 한 4문제, 뭐 많게는 한 5문제 정도로 되게 축소됐고 출제 난이도도 예전엔 좀 지역적인 게 조금씩 나왔다면은 네. 최근 추세를 보니까 되게 대표성 있는 문법들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파악하시게 된 거예요? 출제 문제마다 그 선생님들의 피드백 같은 게 있거든요. 피드백. 평가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도 했었고 네. 제가 막상 눈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공부하면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같은 건 사실 공부하면 할 수 있는 할 수 거잖아요. 있으니까요. 문법을 좀 먼저 잡으신 거예요? 국어에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잘못된 방법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저도 그 유일하게 유료 인강을 끄는 게 문법이었거든요. 네. 그냥 괜한 두려움으로 처음 끊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문법을 하니까 인강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니까 나중 가서도 알겠지 라는 생각에 네. 문법을 좀 접어놨어요. 그래서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문법을 보니까 네. 다시 또 휘발된 거죠. 하나도 모르는 사태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법은 좀 막바지에 몰아서 해도 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독해가 10문제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독해를 잡지 않으면 합격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한자 같은 건요? 한자도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옛날처럼 막 두 글자 한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사자성어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사자성어는 막상 보면은 아는 것들이 몇 개씩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뭐 봤던 한자성어들. 작은 요약서 같은 거 거기에 나오는 한자성어는 다 외워줬고 한 100개 정도 외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한 7개년치 한자성어를 봤어요. 그 안에 있는 건 다 외웠어요. 방금 이제 굉장히 놀란 거는 장명훈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출제 유형이나 흐름 같은 것들을 되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몇 문제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흐름 어떻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아는 게 중요한가요?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에너지를 쏟는 에너지를. 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자성어가 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100을 쏟아버리면은 막상 독해에 힘을 쏟을 힘이 수가 남아있지 없죠. 않죠. 네네. 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강약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험생 분들 중에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아니냐? 나는 그냥 지금 현재 강의만 열심히 듣고 따라만 가겠다. 내가 굳이 강사 갈 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솔직히 좀 그냥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내가 이거 안에 강약 조절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없이 내지는 어렵다. 이거는 너나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책 보니까 네. 그
너무 그런 선생님들을 믿지 말라 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생님은 자기 과목에서 수험생이 잘 나오길 점수를 잘 나오기를 바라지 약간 커트라인을 받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네, 최대한 고득점을 받기를 원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공부하면 저희 수험 기간 길어지거든요. 길어지고 그래서 자기 책임감을 갖고 내가 분석해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더 좋다. 네. 두 명의 수험생이 있다고 하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첫째 수험생은 이 사람이에요. 명규님, 저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출 이거 뭐 분석하고 여러 번 봐도 패턴이 잘 안 보여요. 유형도 잘 모르겠고 뭐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만약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최근에 저한테 약간 공부법을 좀 배우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기출 문제를 뽑았어요. 네. 개년치를 뽑아서 직접 한번 보라고 했어요. 아, 이 중에 직접 봐요. 네, 독해가 몇 문제인지 정자로 그리고 직접. 문법 몇 문제, 그다음에 뭐 한자성 몇 문제 이렇게 직접 파악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분석을 안 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플루언시 그 일루전이라 그래요. 유창성 오류라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발을 정자로 직접 세보고 이러면 본인이 하니까. 본인이 네. 직접 해보면서 이게 진짜 얼마 나오네 한번 보게 되고 그쵸. 그죠.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어차피 강사가 다 해주는데 뭐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분들한테 네. 좀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합격이 언제일지 언제일지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 네. 없다. 이게 마인드의 문제랑 방법의 문제가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좀 그런 것 들거든요. 같아요. 그죠? 간절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 명준님 같은 경우는 군대 내에서도 뭔가 제대할 때니까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도 하셨고 인턴 경험하면서 코로나 맞으면서도 경험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삶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계신 분 같은데 조금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잘 안 찾아보신다는 그쵸. 느낌들도 네. 저는 가끔 들더라고요. 만나보면. 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공부법이 아니라 조금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좀 그게 사실 1순위인 것 같아요. 먼저 공부법을 알기 전에 네. 먼저 자기 마음을 좀 뭐라 해야 돼, 간절함을 찾던가 아니면 내가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를 찾던가 찾던가. 그런 식으로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그것도 방법이 보이는 거지. 순서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또 싫어하는 사실상 넘버 1, 2 과목을 다투는 우리 영어는 또 어떻게 좀 영어는 공부를 하셨는지. 네. 영어는 공무원 그 유형을 살펴보면 문법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단어, 생활 영어, 그다음에 독해로 크게 4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어떻게 보면 독해거든요. 독해죠. 독해를 기가 항상 어떻게 읽고 네. 풀어요? 독해를 항상 기피하더라고요. 맞아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같은 수험생들이 있어요, 공시생들.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독해가 하기 싫으니까 계속 단어집만 보는 거예요. 맞아. 단어집이 한 보통 3,000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되게 답답했던 게 데이 1부터 데이 100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걸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만 외우는데 사실 거의 3달. 뭐 3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빠르게 합격할 수가 없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 그 독해 같은 경우도 작은 구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 구문을 완벽하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음. 사실 이 구문 안에 뭐 문법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단어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걸 연습하면 독해도 되거든요. 일석삼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60점 정도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구문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아기를 돌보듯이 아기를 되게 돌보듯이. 네, 약간 조심스럽게 그리고 분석해주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셨는지 소개를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바로 공무원 구문을 보지도 않았고 네. EBS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수능용 EBS로? EBS. 굉장히 좀 의외인데요. 왜냐면 EBS 문제들이 되게 퀄리티가 좋기도 하고 네. 구문 단위로 연습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책 한 권 있거든요. EBS 교재 한 권이. 네. 그거를 진짜 씹어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씹어 먹듯이. 네, 이거를 완벽히 알고 가야 공무원 독해도 할 수가 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거를? 모든 그 문법 뭐라 해야 되지? 구문 포인트들이 한 3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걸 다 마스터하고 이제 공무원 이제 독해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독해로 넘어가니까 확실히 좀 효과가 있던가요? 이미 점수는 사실 그냥 풀어봐도 60점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됐고 이미 이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만 더 점수를 획득하면 되겠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영어집도 살면서 한 번도 마스터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단어집을. 그래서 구문 독해를 하려고 해도 단어가 너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능 단어집도 구매를 했어요. 한 1,800제에서 2,000제 정도. 네. 그거를 진짜 2주 동안 엄청 빠르게 회독하듯이
봐줬고 밥 먹을 때도 봤어요. 이 2주 동안요? 1800에서 2000개를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알고 간다기보다 네. 적어 눈에 한 번씩 눈에 한 번씩 바른다. 아, 다-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정도. 다음에 봤을 때 아 이걸 내가 봤었지라고 인식해야 그 다음에 제가 암기가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6, 70점을 이렇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 좀 채울 때 어떤 부분 좀 집중하셨어요? 뭐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생활영어라든지 독해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를 두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생활 영어는 사실 이 구문 독해를 완벽하게 하면은 이미 잡혀요. 이미 잡힌다. 네, 두 문제 정도인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잡혀버리고 이 상태로 가면 사실 문법도 절반 정도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두 문제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공무원 전용 문법집도 구매를 해서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독해줬어요. 해독하시고 단어는 그러면은 아까 수능 단어집 그거 말고는 따로 안 보셨어요? 단어집은 따로 보진 않았고 네. 그냥 수능용 영어 그 구문집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 독해로 넘어갔다 했잖아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 연도별 그 기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풀다 보면은 분명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네, 그렇죠. 거기서 단어를 공부를 했지 따로 단어집을 뭐 사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문법이라든지 단어가 네. 독해 속에서 내가 이해한 게 훨씬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죠? 한글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되게 딱 튀어나오진 않지만 뜻은 독해는 다 되는. 그렇죠. 문제는 안 틀리다. 네. 그 정도 수준이면 되는데 이거를 구별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치 내가 뭐 국립영어원에서 근무를 할 것처럼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이게 뜻 다른 것까지 다 쏟아낼 정도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이 시험이 그걸 요구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그걸 필요가 있지 않나. 외운다 하더라도 독해에서 뭐라 하지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막상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네. 단어지에서 배운 게 말하자면 이게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배울 때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나오면 뭐였더라 이렇게. 그렇죠. 뭐 그냥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어 이미 거의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 그 단어집에서 보면은 뭐 한 가지 영어 단어인데도 뜻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막상 독해에 적용하면은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지 알 수가 없어요. 파악하기 힘들죠. 이렇게 참 어려워 이게. 네.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한국사 좀 어떠셨어요? 그것도 일단 출제 유형을 좀 살펴봤어요. 네. 네. 예전에는 9급 한국사도 되게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7급 한국사가 이제 한능검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9급 한국사도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게 느껴져요. 낮게 느껴지는. 킬러 문제도 뭐 만화의 한 문제, 네. 네, 그런 그 정도로 난이도가 되게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목차를 외우면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사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뭐 삼국시대 다음에 뭐 고려시대가 대부분 알죠. 조선이 나오진 않겠죠. 그죠? 네, 조선이고 이 정도는 알고 있을 네, 거란 네.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전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되게 두꺼웠거든요. 예전에는 2000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수험 기간이 짧다 보니까 무조건 콤팩트하게 해야겠다. 기출 문제를. 그래서 최대한 콤팩트한 기출 문제집을 구입을 했고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전 문제를 풀 때 약간 연대표 그리듯이 뭐 직접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머릿속으로 자꾸 그리는 연습을 했던 것 재배치를 같아요. 해보셨던 네, 거죠. 배치를 했던 것 다음 주 뭐 다시기 있던 일에 대한 설명 중 뭐 그쵸.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네. 나올 때 유형을 분석하셔가지고 그걸 평소에 좀 연습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보통 기본서를 뭐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필기노트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필기노트도 별로 효율적이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세종대왕을 두고도 뭐 정치적인 내용, 경제적인 내용, 뭐 사회적인 내용, 문화적인 내용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필기노트를 보면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 페이지에서는 뭐 정치적인 내용 달았다가 뭐 이 페이지는 경제적인 내용 달았다가 정리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건 직접 내가 나만의 필기노트를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내 머릿속에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공부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대표를 머릿속에 그려요. 머릿속에다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도 되고 네. 아니면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면 직접 이제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이 뭐 기출문제 속에 나왔어. 네. 그러면 그거를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고. 세종대왕이. 이제 다른 왕이 나왔다. 그럼 다른 왕의 업적을 적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기출 유형을 좀 분석을 해서 네. 거기에 맞게 내가 재정리해보는 습관들 그리고 어떤 너무 이제 학원가에서 어떤 도는 일방적인 것들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된 것들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전형적인 기본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암기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사? 그냥 많이 그냥 보신 건가요? 일단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외워졌고. 반복해서 그냥 네. 보시고. 근데 가끔씩 뭐 두문자 같은 거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두 문자를 땄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윤규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두 문자를 따면 도움이 돼요. 네.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않죠. 그걸 새로 외우게 되는 거예요. 맞아, 뭐 만들죠 노래 가사처럼. 그러니까 한국사에 있는 지식만 외워야 되는데 하나 더 외울 게 생겨버리는 거죠. 두 문자를 따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두 문자를 굳이 사용하실 거면 좀 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말이 되는 그런 것들. 것들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노트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럼 분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조선시대라고 치면은 뭐 한 장 정도? 한 장?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 장이요? 네, 그 중에서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것만 그렸거든요. 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그냥 놔뒀고 안 그려지는 것만 종이에다 따로 했던 것 같아요. 이 궁금한 게 네. 언제부터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방식을 활용했던 건 당연히 아니고 네. 한 10회독이 넘어갔을 때는 그렇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10회독이요? 아까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유료 내가 강의를 끄는 거는 저기 문법밖에 없었다 이러셨는데 나머지는 강의를 안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강의를 안 듣고 가능한가요? 강의를 네. 일단 유료 강의는 문법만 들었고 네. 그다음에 무료 강의 풀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만 듣고 뭐 암기 과목은 아예 안 들었어요. 그럼 강의를 뭐만 들으신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국어에서는 문법, 문법, 그리고 영어는 그 EBS 강의. EBS 강의, 그다음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 문법 강의가 문법 있거든요. 강의, 그거 네. 정도. 그 정도. 문법 강의도 되게 짧은 거 한 10강 정도.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강의를 안 들으신 저는 아예 거예요? 안 들었어요. 행정법도 안 들으셨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랑 약간 대화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법도 되게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한국사를 일단 회독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좀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국사를요. 명규님 저 네. 한국사 이번에 보는데 회독하라고 하면 그냥 계속 10번 보면 되는 건가 이렇게 누가 만약 물어본다면 뭐라고 혹시 대답을 해주시겠나요? 보통 선지가 4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뭐 아는 선지는 그냥 지워요. 네. 그다음 다시 안 보는 거죠. 네, 그래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모르는 선지가 있는데 공무원 기출 문제가 되게 좋은 게 네. 해설이 너무 자세해요. 아, 기본서를 보지 않을 정도로. 보지 않을 때 정도.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서 약간 저를 스스로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오. 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점점 모르는 것만 집중하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네. 그러면서 10회독 정도 하고 나니까 총 그럼 몇 회독 하신 거예요? 세진 않았는데 네. 한 15회독 이상으로 안 셌어요. 15회독 네, 정도 그 이상 했던 하셨-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거의 한 20회독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한 10회독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 흐름 같은 것들 네, 이제 그려지기 이제 시작했죠. 그려지기 네, 시작했다.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네, 해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듣고 나면 갑자기 여기서 영상 딱 끄시고 지금 이제 2회독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연표 만들어 보겠어 이런 분들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요. 변호사님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정상적인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쓰니까. 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내가 지식이 있어야 이걸 뭐 조합하고 처음엔 그죠? 지식을 넣고 조합을 하는 조합하는 정리하는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행정법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행정법은 진짜 처음에는 되게 고역이었어요. 외교 아닌가요? 그렇죠. 누군가는 뭐 되게 행정법의 효자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생들 얘기를 합격생들 들어보니까. 중에? 근데 저는 처음에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강을 끊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참고 한번 3회독만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3회독 되니까 약간 조금 눈이 떠졌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 해설 같이 3회독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근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해설을 너무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너무 그걸 눈으로 읽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강의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설도 모든 내용을 보진 않고 어떤 포인트가 바뀌는지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좀 이게 느낌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포인트가 바뀐다. 아니 왜냐하면 행정법을 처음 보면은 네. 뭐 행정 행위, 공정력 이런 말 나오자마자 무슨 소리지 말이지? 않-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때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3회독을 나는 어떻게 버티셨는지. 행정법 같은 경우는 한 3회독 정도 하면은 뭐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100명의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 보자마자 얼굴이 인식 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인식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네. 그렇듯이 행정법도 3회독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알겠는 문제들도 있었고 단어들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처음에는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행정행위, 뭐 공법 뭐 이런 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3회독 정도 하니까 적어도 이제 좀 친근해진 거죠. 친근해지고. 친근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출제 포인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눈에. 예를 들어 통치행위 같은 문제가 있을 때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네.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네.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은 뭔 소리인지 잘 너무 뭔 말인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기출 회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어떤 게 포인트고 어디서 답을 꼬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 사실 저는 남북 정상회담, 뭐 북한
송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네 가지만 봤거든요. 어. 이 네 가지 안에 사실 엔간한 문제들이 다 들어와요. 어.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포인트를 찾고 그걸 뭘로 바꾸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봐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네. 포인트를 잘 보신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사실 문제 들으면서 뭐만 들었냐면 한 개도 안 듣고 남북 송금 끝. 네, 그쵸. 통치 남북 송금 이렇게 해서 이건 OX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 그것만을 사실 내가 알면 문제가 풀리는데 나머지는 곁다리잖아요. 얘는 사실 빈칸을 채우기 위한 어떤 말되게 만들어주는 애들인데 나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암기를 하던가 이해를 하던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본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너무 중요한 것 여기서 같아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뭔지는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포인트를 잡고 이제 바뀌는 포인트를 잡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 또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고 네. 그에 관련된 시험도 쳤지만 행정법에서는 포인트가 그건 같거든요. 멀리서 보는 거. 무슨 처분 이랬을 때는 처분만 잘 보면 되지 앞에 있는 거 보다 보면 전혀 네. 무슨 말이야 이거 막 뭐 개발행위 허가 뭐 이렇게 하다 이제 진짜 이게 주화인마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 무슨 말인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진짜 약간 멀리서 형태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게 포인트인데 어떻게 또 그걸 잘 또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번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이 약간 튀어나오듯이 약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왜냐면 행정법 같은 경우 20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진짜 다 내가 이해를 하면서 정독해도 거의 20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풀면 안 되겠다. 절대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으면 저도 접근법이 달랐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객관식 문제인 거잖아요.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시간 안에 잡고 그걸 빠르게 풀어야 영어나 국어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포인트를 찾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수험생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뭐 남한테 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공무원 되면 행정법 네. 당연히 잘 알아야지. 그래서 전혀 알고 나 전혀 괜찮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막상 현직에 들어가도 행정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은 뭐 법령집을 살펴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지. 현직자도 이 정도인데 당연히 수험생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모르고 합격하자라는 말보다는 네. 앞으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나 어떤 부작용이 없이 할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어차피 찾으니까 현직에 가면은 그 정도의 토대를 만드는 게 시험의 목적이지 이거를 시험 합격이 전부터 완벽하게 알고 간다 이거는 그렇죠. 말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너무 시간이 짧고 그죠? 네, 다 외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의 수험관을 바꿔준 말이 모르고 합격한다. 모른 채로 합격한다. 이게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자존심 상해서 허락하지 않죠. 수험생이. 처음엔 그래요. 네. 이게 내가 모르고 합격이 될까 이러는데 그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몰라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저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게 되게 많거든요. 아, 사실 소송법은 학생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소송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런 동물원에 안 가봤는데 코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수험생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행정학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행정학은 처음에는 되게 약간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행정학은 그냥 기본 지식으로 좀 풀리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게 풀려요? 저 행정학 완전 저는 처음인데. 이거 약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네. 독서를 좀 하다 보니까 독서하시다가 거기서 좀 도움이 됐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든지 네네. 뭐 아니면 케인즈라든지 케인즈 학자 알죠. 그런 걸 네네. 그냥 배경 지식이 지식이 조금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처음 보자마자 좀 알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되게 처음에는 쉬운 과목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행정학이 약간 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우셨어요 오히려.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쉽게 느껴졌는데 네. 행정법과 반대로 행정법은 처음에 어렵고 점점 쉬워졌는데 이거는 좀 처음에 그래도 내용도 짧고 하다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반복을 하니까 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뭐 조선시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인식이 가능한데 여기는 너무 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이게 이 학자가 어느 내용 속의 학자일까 이게 맞아요.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영수, 영희, 영철, 철이, 철수 이러면은 대충 딱 들었을 때 한 80년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는데 그쵸. 우리 외국 사람이 외국 이래서 사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이게 어느 나라지 일단 그러니까 몇 년도지? 네. 이거 뭐 경제인가? 뭐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약간 제가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 공부 방식인데 이 내용이 책 리뷰 소개하신 것 중에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 네네 마지막 아시죠? 몰입. 김kim. 네네. 거기에 나왔던 방법 중에서 장소 암기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그걸 무의식적으로 깨달아서 그 방식을 적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행정학 이론 중에 공공선택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반복을 하다 보면 1단원에 있는 내용인 거 정도는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공공선택론이 있으면 이게 몇 단원이구나 이렇게 몇 인식을 하고 단원이구나, 맞아요. 예를 들면은 뷰캐넌과 톨록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 근데 모르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선택론 안에 있는 학자구나. 맞아요. 안에 어디 있었다 이렇게. 안에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필기노트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내가 지식이 정리가 이건 안 되니까 필기노트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필기노트를 펼쳐보면 공공선택론이 1단원이라는 거 인식을 가능하고 뷰캐넌과 털록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그 페이지에 한 오른쪽쯤에 있었구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보를 기억할 때 걔만 똑 떼어서 외우는 게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위치 정보를 꼭 저장을 해줘야 네. 관계적인 정보를 저장을 해줘야만 이게 나중에 이게 쌓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있었지. 아, 공공정책 안에 있었지. 이렇게 되는데 진짜 계속 뷰캐넌 이렇게 배우면은 그쵸. 그 진짜 그거는 학자들의 이름의 홍수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혼란 속으로. 그죠? 네. 행정학도 마찬가지로 또 기출 해독을 하셨나요? 이것도 기본 베이스는 다 기출 해독이고 기출 해독을 이거는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독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정리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필기노트 같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네. 활용해서 하신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필기노트에 안 나온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좀 가비해 보완을 주시고. 해준다.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